예, 2018년 3월 오늘 며칠인가요? 22일. 예, 3월 22일. 꽃은 만발한데 또 눈도 오고 눈꽃도 핀 그런 날씨에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문학과 독서치료 두 번째 강의를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문학의 본질로서 언어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죠. 문학은 언어를 활용한 예술활동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그 독서치료는 이제 문학을 이제 매체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문학을 매체로 활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문학에 관해서 어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건 마치 이제 미술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듯이 또 음악 치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사이코 드라마 하시는 분들은 연극을 연출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그것도 아주 즉석에서 말이죠.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이게 즉석에서 연출을 해낼 수 있어야만 사이코 드라마가 되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매체, 그 매체인 그 문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말이 있는 곳에 문학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학을 크게 정리하면은 말하면 다 문학이에요. 그게 어떤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겠고 문학을 이제 그렇게 넓게 정의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매체가 광범위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문학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독서 치료와 더불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걸 다시 매체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은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마중물이 돼가지고 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제가 이 매체와 더불어서 발전해 왔는지 그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2018년인데 제가 독서 치료에 입문한 게 1998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딱 20년에 되는 해입니다. 20년 되는 해. 20년 되는 해 기념으로 오늘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랑 더불어서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갔다. 정말로 쏜살같이 세월이 흘러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태어난 게 1988년도니까 벌써 3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 30년째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데 제가 1998년도에는 안동에서 살았습니다. 안동의 서부교회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강의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은 독서 지도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독서 지도. 그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였는데 그걸 듣고 제 머릿속에 이제 어떤 전기불이 팍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는 이 책을 통해서 내 자신만 성장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때가 제가 30대 한 중반쯤 됐을 때니까요. 그분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치유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데 독서가 뛰어난 그런 매개체가 되겠네. 이런 이제 통찰을 얻게 됐죠. 그래서 제가 독서 지도를 공부하게 됐어요. 1998년도에. 그게 6개월 과정이었는데요. 안동에서 부천까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6개월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 주일에 책을 2권 읽고 리포트를 내는 아주 강력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공부하는 것은 공부도 아니죠. 아주 두꺼운 책을 이제 형식에 맞춰가지고 감상문을 내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과정도 벅차기 때문에 그때 제 심정은 어땠냐면은 다음 주만 잘 가면 좋겠다. 특히 이제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장례가 났다 그러면은 모든 업무를 다 중단하고 그걸 최우선으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장례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만 잘 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만 잘 가리라, 다음 주만 잘 가리라, 다음 주만 잘 가리라 하다가 개근했습니다. 예, 개근하고 거기서 이제 제시한 한 주에 책 2권 읽고 이제 리포트를 내는 거 100% 다 제가 수행을 했죠.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제 웃으면서 아니 우리 커리큘럼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100% 과제 100% 출석인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답니다. 그렇게 이제 맹렬하게 공부를 한 까닭은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 그 비전이 뭐였냐면은 책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사람들의 정신 건강의 문제와 생활상의 적응 문제와 또 행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로 탁월하게 다룰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을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이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제낀 거고요. 거기에 또 운명적인 만남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독서 지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독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30대 중반까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 생전 처음 접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독서 치료 혹은 독서 요법. 세상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사전에 찾아봤는데 웬만한 국어 사전에는 또 등장도 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 이제 영어로 보니까는 비블리오 테라피, 비블리오, B-I-L-I-O, 비블리오는 책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서 바이블이 나왔고 북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어원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테라피, 독서 치료. 그래서 그건 이제 영어 단어로 검색해 보니까는 그때 이제 정의가 제대로 나오고요. 그때 이제 인터넷이 한참 빠르게 보급이 돼 있었고 그 아마존닷컴이 인터넷 서점을 막 열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 있을 때예요. 지금은 아마존닷컴이 종합 쇼핑몰이 됐지만 그때는 책이 위주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비블리오 테라피 쳐보니까는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책이 뜨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학문이고 우리나라에는 극히 초기라서 개념도 잘 국어 사전에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런 이제 대충 찾아보니까 이래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을 활용하는 뭐 심리치료 분야 그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을 활용하는 심리치료 분야. 그게 이제 간단한 사전적인 개념이 되군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또 한 번 불이 들어오게 돼요. 이거 정말 좋은 학문이구나. 책 하면은 주로 교육적인 맥락이 생각나잖아요. 학생들이 책을 읽기를 권하고 책 하면은 이제 교육하고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마음속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온 학문 중에 하나가 상담학이었어요. 심리학하고. 저 학부 시절에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상담학 내지는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룹 상담, 그 성장 상담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었는데요. 이종헌 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성장 상담 센터라고 개인적인 상담 기관이 있었어요. 그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3박 4일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걸 여러 차례 하고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우리 아내도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독서 치료라고 하는 이 학문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통합될 수 있겠구나 그런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학 자체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좀 빈약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학문, 사람들을 실제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학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제가 교육학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교육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혹시 내가 이게 목사 말고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전공 학점 정도로 열심히 명렬하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일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은 윤리 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가는 해에 그게 없어졌대요. 근데 혹시나 하고 또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길이 막히더라고요. 졸업하고 나니까는 종교교육 교사로 또 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봐. 제가 그랬죠, 속으로. 예, 참 신기하대요. 그 4년 동안 딱 길이 막혔다가 또 제가 졸업하니까 또 길이 열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교육학을 제가 붙들었고요. 그래서 학부 시절에 열심히 교육학 공부했고 신대원 시절에도 기독교 교육학을 부전공했어요. 그래서 졸업 논문도 이제 교육학 쪽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심리학하고 상담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독서치료에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독서치료는 사람을 치유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심리학이 필요하고 상담학이 필요하죠. 그런데 책을 활용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또 교육학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죠. 커리큘럼을 이제 구성하고 또 집단을 운영하고 이 모든 게 다 교육학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요. 책을 또 이해하고 그런 것도 이제 교육학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8년도에 독서치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의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가의 운명적인 만남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독서치료에 끌려오셨나요? 뭐가 저간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겠죠. 이게 의무교육도 아닌데 이 추운 날에 한잠 자고 싶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학문가의 운명적인 만남, 그게 1998년이었고 그래서 이 분야를 내가 평생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선행연구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선행연구는 책에 들어있잖아요. 책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1998년 당시에 독서 치료 분야로 단행본이 나온 게 딱 한 권 있었습니다. 그 한 권이 황의백 선생님의 독서요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얇은 에세이 형식의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당장에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저의 궁금증을 이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내용이 이제 빈약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세이 형식으로 독서요법이 뭐냐, 뭐 역사가 어떠냐, 또 뭐 어떤 영역이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독서치료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소개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손정표 선생님의 신독서지도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 독서 교육론 쪽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한 챕터에 독서 치료를 그분이 소개를 했어요. 상당한 분량으로. 그 책이 두꺼운 책인데 상당한 분량으로 뭐 독서치료의 개념, 독서치료의 역사, 뭐 독서치료의 유형, 독서치료 방법론 이렇게 해서 개론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제가 독서치료를 실제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더 이제 한 권 읽으면 더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문헌에는 그 두 권이 거의 유일했고 또 그 석사 박사 그 논문에는 석사 논문이 몇 편 정도 있었어요. 1984년도에 나온 석사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 좀 힘을 빌렸죠. 인터넷으로 이제 비빌리오 테라피하고 구글 같은데 이제 검색해 보니까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NAPT라고
그러니까 미국 시치료협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내셔널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포스트레 테라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시치료협회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수십 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때를 이함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닷컴에 이제 그 원서를 구입해 가지고 제 그때 산 책들이 꽤 많이 쌓여 있어요. 원서를 구입해 가지고 읽고 이제 독해를 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1999년도에 제가 개인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여러분 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밑에 보면은 1999년도 연도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20년 된 홈페이지가 됐네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발견한 것들을 다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카피, 프리 이렇게 놓고 누구든지 정보를 가져가도 좋다. 공언을 하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의 독서 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독서 치료가 이제 책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을 고양하고 또 삶의 적응 문제를 돕고 어떤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돕는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두 번째 시대가 열리게 되죠. 어떤 책들을 쓸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리게 된 게 소위 자가치유서의 시대. 여러분 마인드맵에 있죠? 예. 저는 조금 자세히 해오고요.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블랭크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몇 자 끄적거리라고. 다 해드리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니요. 제가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같은 애. 좀더 요약본도 아까 만들었었는데. 자가치유서의 시대. 자가치유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셀프 헬프북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자가치유서, 자가치료서, 자기조력도서 이렇게 여러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때 또 마침 한 20여 년 전에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영역의 책들이 되게 많이 번역이 돼서 출판되는 것과 맞물리게 돼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종류의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성인 아이에 관련된 그런 책들, 분노 다스리기 등등 그런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되고 또 대인관계 영역이라든가 또 사회생활의 다양한 적응의 문제, 또 행복과 의미를 추구하는 문제, 신체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도 우리 스스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의사들이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거북목 같은 것도 가면은 정형외과 가서 뭐 해줄까요? 네? 여기다 물리치료해주고 여기다 주사 한 방 놔줘요. 통증 완화. 그거 치료 아니거든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 치료하려면은 자기가 평소에 이 몸의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을 맹렬하게 연습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제 1시간 들여다봤으면은 고개 운동도 하고 이런 건 병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가르쳐줘도 그냥 피상적으로.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지식은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나, 음식은 어떻게 균형 있게 먹나,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걷기의 인문학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영성 영역 이렇게 6가지 영역의 책들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어떻게 책이 분류됐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이거 학교 다닐 때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내야 되나, 내가 배우는 어떤 그 과목 중심으로 책이 분류가 되고 또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그저 관심이 끌리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체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체계가 없이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 분야 저 분야 조금씩 건드리면서 책을 읽었다고 하면은 그 자가치유서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분야의 책이 사람에게 필요한가가 비로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속의 책장이라고 불러요. 마음속의 책장.
이런 마음속에 책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책장을 제가 이렇게 6가지로 가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음 관리죠. 이 마음 관리는 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위 영역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은 정서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정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 그다음에 또 마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동기의 영역이 있죠. 모티베이션, 네, 동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에는 뭔가를 뭐 계획하고 뭐 의도하고 그런 어떤 사고의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마음의 영역이고, 또 감정 관리를 또 이제 계속 하위 영역으로 나눠보면 뭐 분노 관리, 뭐 상실감, 뭐 등등, 자존감, 행복감, 몰입감 등등 또 계속해서 파생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카테고리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 그 대인관계 영역은 이제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뭐 부모 자식지간, 또 또래관계, 그다음에 상하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관계, 상하관계 뭐 이런 게 있겠죠. 사회 적응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에도 잘 적응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도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맹렬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자성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맞죠? 공산주의 아니죠. 사회주의도 아니죠. 세금 그다지 많이 안 내요, 우리가. 저기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그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 본질이 뭐지? 자본이 뭐야? 돈이 뭐야? 돈의 본질이 뭐야? 우리 사회가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통틀어 가지고 자본주의 본질이 뭔지, 돈의 본질이 뭔지,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운영되는 그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는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동창회도 정관이 있다고요. 회칙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법적인 효력이 있대요. 개인적으로 만들었어도.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 그게 헌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나? 그렇게 해놓고 내 자신도 되게 놀랐죠. 제가 헌법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 본 게 50대 중반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충 산 거예요. 대충 그냥. 그래 여러분이 대충 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90%가 다 대충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김재동이라고 하는 코미디언도 헌법을 다 잘잘잘 외워가지고 그걸 다 이야기의 소재로 써먹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법을 사다 놓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대로 실천만 한다면 천국 다 오면 되겠다. 거기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 결사의 자유, 뭐 신체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뭐 주거의 자유, 온갖 좋은 자유는 다 보장되어 있더라고요. 뭐 행복 주구권, 뭐 국가의 책무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거 다 쓰여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인된 국민들이 그걸 안 읽어보니까 종들이 우리를 후려치고 있는데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회에 적응한다고 하는 게 저절로 값없이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복사해서 예. 세금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아니 그래도 예. 집집마다 다 하나씩. 예, 집집마다 다 나눠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개헌 발의가 한창이죠. 지금 여당도 야당도 뭐 대통령도 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발표할 거예요. 지금 대통령안이 발표되고 있죠. 그거요.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냥 어디 찌라시 소문 듣고 뭐 토지 공개념 주장한다고 그래서 우리 공산당인데 이러지 말고 그 공짜가 빌 공짜인지 함께 공짜인지 뭐 공익할 때 그 공짜인지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공부 안 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되게 편합니다. 그냥 무식하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회에 적응하는 거, 그 본질적인 공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놓쳤는가 그런 걸 이제 자성을 하고요. 제가 요즘 늦게나마 맹렬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제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런 것도 명렬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적응의 문제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 적응의 문제, 또 행복과 의미의 문제. 예.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좀 잘 안 가르치죠. 예. 초등학교 나오면은 가치관이 확립돼 나온다든지, 그건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인데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꼭 철학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어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영역이죠. 그다음에 영성의 영역, 이런 게 마음속에 책장이 생기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서가가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가치료서를 활용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두고 반복해서 참고해야 될 정말 좋은 책들 있잖아요. 내 삶의 어떤 표지판이 되는 그런 책들, 나침반이 되고 지도가 되는 그런 책들은 20권 안팎이다. 그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 자신, 제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10권이면 충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권 되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한 20권 정도가 이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몇 권의 책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앨런 피즈 부부의 말을 듣지 않은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 책은 한 20년 전에 만났는데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그 특별히 남자가 여성성이 강한 여성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10가지 정도 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걸 암기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아주 컸어요. 만약에 그 책을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했다면은 지금처럼 아내랑 가깝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 5, 6년 전에 읽었던 행복수업, 최성희 박사의 행복수업 있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35년간 3,0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책 한 권 쓴 거잖아요. 존 가트맨 박사라고. 그 책에서 제가 도움을 얻은 것은 갈등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가치관의 갈등이기 때문에 마치 철도의 내일과 같아요. 영원히 서로 합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가요. 네, 그 갈등이. 그게 이제 그 아이들 교육에 관한 그런 문제죠. 저는 좀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 정책이 뭐냐면은 하려고 노력하는 나이는 끝까지 밀어준다. 그런데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다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좀 반대죠. 우리 아내는 제가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해 주기를 끊임없이 요청해요.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씻어라,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손녀한테 얘 씻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콕콕 찔러갖고 제 씻으라고 하세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되게 괴롭거든요. 나는 자유방임주의인데 지가 불편하면 씻겠지, 냄새나면 씻겠지, 놀림받으면 씻겠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학교 좀 늦어도 괜찮아. 지가 야단 맞아봐야 일찍 일어나지.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되게 큰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손녀를 기르게 되면서 그 갈등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고 제가 자유를 참 많이 얻었는데요. 이 갈등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갈등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죠. 미국의 부부들을 이제 존 가트맨 박사가 연구해 보니까 서로 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치관의 갈등, 문화 양식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욕구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69%나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것은 30몇 %밖에 안 되고 서로 영원히 아무리 도의해도 해결 안 되는 갈등이 69%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적은 부부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잘 다루는 부부가 행복하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갈등 해결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걸 대화를 많이 해서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가치관의 갈등인 경우에 대화 많이 하면은 해결이 돼요? 더 차이만 명료하게 드러나요. 그죠? 네, 다시 시작이 돼요. 네. 영원히 반복돼요. 영원히. 아마 증손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잠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책에서 해결책은 이겁니다. 그런 이제 정확한 통계를 우리한테 제시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쏟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 갈등이 약이 되는 때만 그 갈등에 대해서 서로 대화해라. 그 나머지는 다 서로 공통된 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있으면은 좀 심각해지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타협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협의 기술. 그걸 타협해야 될 문제지. 그건 내가 설득을 하거나 뭐 합일점을 찾아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하루를 통틀어서 몇 분 안 되니까 그때만 좀 속상하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서로 일치되고 행복한 점을 더 증폭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자가치유서들을 제 마음속에 담고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정말로 많이 읽어봤고요. 또 읽어보고 검증된 책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반응이 아주 뛰어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을 또 선별해가지고 마음속의 책장에 또 정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치유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뭐냐면은 이 정보가 정말로 이제 고급 정보예요. 제대로 딱 선별된 그런 자가치유서는 그 책 한 권으로 어떤 사람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은 그 앨런 피즈 부부, 바바라 피즈, 앨런 피즈,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말을 듣지 않는 남자, 그 책을 읽지 않았다면은 우리 아내하고 더불어서 친밀한 의사소통이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다. 또 가능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10배는 더 걸렸을 거다. 근데 그 책 한 권으로 읽고 이제 실천을 하니까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양질의 정보가 담겨 있음에도 이 자가치료서의 이제 큰 한계는 뭐냐면은 일단 책이 두껍다는 거예요. 책이 두꺼우면은 기뻐요? 아니면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책이 두껍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그 주제에 대해서 풀어 쓰려고 쉬워진 거거든요. 책을 쉽게 만들려다 보니까 두꺼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책의 독서 심리라고 할까요? 책이 두꺼울수록 부담이 돼요. 이걸 언제 읽어내지?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담, 책값이 비쌀 것 같은 그런 부담, 또 앞에 걸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도 있죠. 중간 읽다 보면 앞에 거 생각 안 나잖아요. 뒤에 읽다 보면 중간도 생각 안 나고 다 읽고 나면은 읽었다는 느낌만 남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독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어떤 책들은 그 어휘가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휘. 번역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것은 그 책에 담겨 있는 그 어휘를 내가 80% 이상 이미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된대요. 그런데 그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건 학력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독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저는 독서 치료에 관련된 책을 뭐 수백 권 읽어치웠으니까 또 신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대충 보면 다 알겠죠. 내가 건질 수 있는 것은 정말 0.1%도 안 돼요. 그 분야는, 제가 전공한 분야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물리학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물리학은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수학 어떤 개론서를 읽는다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저의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 지식의 문제예요. 배경 지식. 그러니까는 같은 자가치료서를 읽더라도 어떤 분은 안 넘어간다. 책장이 안 넘어가. 거기에 써 있는 그 전문적인 용어들이 다 걸려서 자빠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쉽게 넘어가고. 다시 말해서 자가치유서는 그 독자의 독해 능력과 독서의 경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독해의 차이가 난다. 그런 걸 알게 됐고요. 또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 자가치유서를 읽고 이렇게 막 눈물을 질질 흘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마음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터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알았다 하더라도 손과 발로 내려가기까지 굉장히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론은 많이 쌓이니까. 그리고 더 죄책감만 들 수도 있어요. 아는데 못해.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구나. 재미없고 두껍고, 그렇죠. 알았다 그래서 실천으로 곧바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등. 책값도 비싸고, 등등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자료가 없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고, 더 좋은 자료를 추구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서사학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기술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학문이 서사학입니다. 이 서사학에 대해서는 제가 개론적으로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사학을 제가 독학을 했거든요. 이 분야도 한 100권은 읽어치운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100권 읽어치우면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야로 있잖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잖아요. 그 분야로 100권 딱 읽어치우면은 강의하러 다닙니다. 저처럼.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이제 주제별 공부거든요. 주제. 어떤 부분이 되게 궁금해.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잘 되어 보이는 개론서를 하나 사요. 그러면 그걸 독파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궁금증이 생겨.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또 사요. 그 두 번째 책을 읽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고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질문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을 또 사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독서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서사학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독파를 해가지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게 소설이 됐든지 동화가 됐든지 신화가 됐든지 또 설화, 민담,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신화. 이런 모든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의 특성 있잖아요. 특성. 그 다음에 기능, 그리고 구조,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작가들이 그 이야기의 세계를 어떤 수법으로 창조하는지 서사의 기법까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야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어린 왕자를 그냥 서사학을 전혀 모른 채 그냥 그 감상하기 위해서 읽었던 때하고, 서사학을 공부하고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었을 때에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달라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서사학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정말로 맹렬하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한 4, 5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눈을 뜨니까 그걸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론을 알았으면 실제로 작품을 해석하고 또 활용하는 쪽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를 성장시킨 게 독서 그룹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독서 그룹이 그때 한때 이제 부산에 있는 샘터 문화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독서 지도도 제가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독서 치료도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었는데요. 서사학에 관한 이론도 한 챕터 읽고 그걸 적용해서 작품도 분석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막연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모호했는데 토론하면 할수록 또 가면 갈수록 내 내면에서 이야기를 해석하는 그 원칙 그리고 내 해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명료해지는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황홀한 경험이죠. 처음에는 이제 해석해놓고 이게 맞은 거야 옳은 거야 전문가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뭐 등등 이렇게 해석해도 맞아 특별히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끊임없이 시험을 본 사람들은 문학에도 정답이 딱 하나 있는 거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니까는 더 잘 보이더라고요. 어떤 작품에 대해서 하나의 유일한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인정하는 순간에 대단한 자유가 주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문소통 강의를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인문학, 인문성 여기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봐도 인문에 대해서 속이 후련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마음속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게 단 하나의 완벽한 개념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괴로움이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개념도 그 맥락에 맞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개념 정의가 있는 것이지 사전에다 새길 만한 단 유일한 정의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괴로웠구나.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사람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유일한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살아있는 존재? 그건 너무 크다 그지? 살아있는 존재가 어디 사람뿐이겠나? 원래 뜻은 그런데 한자로 하면 인간이죠. 사전에 그러잖아요. 설명을 네. 찾아봤는데 걔를 또 찾으면은 얘랑 비슷해서 설명 안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동의 반복이라고 그래요. 네, 찾아보고 그런 경우가. 사람이 뭐야? 인간이죠. 인간이 뭐야? 사람이죠. 이러는 거예요. 설명 전혀 안 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수천 가지로 정의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설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야. 예, 뭐 도구를 쓰고 뭐 두 발로 걷고 그 두 발로 걷는 게 사람이라면 네 발로 기는 애기는 사람이 아니겠네. 그래서 그 유일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순간에 굉장히 저한테 자유가 왔고요. 바로 이야기의 세계가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일한 해석, 완벽한 해석, 모범 답안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보니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입장과 어떤 맥락 속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문학의 최대의 장점이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에 큰 자유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자가치료서는 그
한군 이번 학기 한군 뭐죠? 그 행복은 전혀 된다. 그거 한 권뿐이고 우리가 다 문학을 쓰잖아요. 이 문학을 썼을 때 그 장점이 뭐냐면은 누가 어떤 해석을 내려도 일리가 있네요예요. 그건 틀렸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맥락, 요즘 스탠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던데 그분의 입장, 그 입장에서 내 마음이 그 작품 속에 투영돼 가지고 그렇게 해석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두고 어떻게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서사학의 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눈이 훨씬 깊어졌다. 넓어지고 깊어졌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가들이 그 이야기를 창조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디스코스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 강의에 들어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됐어요. 그 기법들이 이야기 치료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치료 가운데서 이야기 치료, 내러티브 테라피 이 영역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치료, 그 다음에 사이코 드라마에 또 대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독서 치료에 있어서 저널 치료 있잖아요. 저널 테라피, 글쓰기 치료에 또 기법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이 서사학에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원천 기술을 딱 꿰뚫으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사학을 공부해서 제가 얻은 두 가지는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깊어졌고, 문학을 창작하는 그 기법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그 글쓰기에 적용을 해서 그 다양한 글쓰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수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면은 내포 독자 개념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다시 분류하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내포 독자는 이런 거예요. 어떤 작품 속에 투영된 가상적인 독자입니다. 가상적인 독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 그러면은 이 책은 누구누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히는 작품도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자가치료서는 대부분 밝히는 경우가 많아요. 서문에. 그렇지만 자가치료서가 아닌 문학은 권정성 선생님께서 강아지 똥을 쓰시고 이 책은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어린이가 읽으세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황선미 선생님 마당을 낳은 암탉을 쓰시면서 서문에다가 이 책은 중년기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중년기 여성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책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면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로구나. 그 본문 속에 투영된 가상의 독자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책의 경우에는 이게 아동 문학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요. 책의 형식이 그림책이니까 그림책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림책은 쉽다. 쉬운 것은 독해 능력이 낮은 단계의 아동들의 책일 거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다 어디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것도 유아실. 좀 4학년 이상의 9학년에는 그림책이 얼마 안 꽂혀 있죠. 다 유아실에 꼽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살펴보면은 고함쟁이 엄마 이런 것이 꼽혀 있어요. 고함쟁이 엄마 읽어보셨죠? 그 애기들이 읽는 책 맞아요? 고함쟁이? 엄마가 읽어야 되죠. 엄마가 읽고 그건 펑펑 우는 엄마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내가 책에 고함을 질렀던가. 그 애기들을 위한 책이보다도 이제 육아를 하는 양육자들을 위한 책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로버트 먼치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그 그림책도
그 실제 작가는 그 자기 아이 둘을 유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썼대요. 그 작가 그 동기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 독자층은 중년기 어른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년기. 그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별로 감흥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그 책. 그 중년기 어른들이 수없이 그 책을 많이 사가면서 왜 사가나 봤더니 자기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대. 그러니까 그 옷 모양은 색동옷을 입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이제 아동문학으로 분류해 가지고 유아실에다 꼽아놓지만 실제로 내포 독자는 중년기 나이가 이미 들고 자기도 자식을 키워보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슴 절절하게 느껴본 어른들을 위한 책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내포 독자의 개념입니다. 이 내포 독자의 개념을 딱 이해하는 순간에 모든 책들이 다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아동 도서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이 책은 노인들이 읽어야 될 책, 이 책은 온 가족 전체가 읽어야 될 책, 예를 들어서 돼지책 같은 거,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있잖아요. 그것은 애들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읽어야 될 책이고요. 네. 저도 최근에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떤 책을 빌려왔냐면요. 로드킬된 동물들을 보고 이 작가가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로드킬된 동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이 조금 좀비 같아요. 그걸 나오는 어떤 분이 그 동물들을 다 꼬매가지고 창자가 없는 이게 되는 창자 꼬리가 잘리는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꼬매가 붙여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다 죽은 동물들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요. 뭐 이렇게 터서 나온 거. 그럴 때 그림으로 단순하게 했는데 너무 차갑게 느껴지면서 제가 이걸 애들한테 못 읽어줬어요. 네. 해놨지만 애들 선택도 안 했고 네. 책을 보고 네. 근데 저 내포 독자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책은. 예, 그건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죠. 그 유아실에 있어. 동물 조심하라는 뜻 아니에요? 애들한테 보여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있어요. 모든 그림책은 어린이 거다. 아니에요. 유아실에 있으니까. 예, 절대로 아닙니다. 예, 단연코 아니에요. 남편한테 읽어줘야 되네요. 그리고 데미안 같은 게 초등학교 뭐 초중고생 그런 저 필독서로 그렇게 꼽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데미안 읽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성장기를 다루는 건데 중년기 정체성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딱 좋겠어. 내가 보기에는. 소사하게 시대 이게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저한테 싹이 터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가치유서로 시작했지만 여기에 이제 서사학이 겹치게 되고, 예.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독서 행동도 알게 됐습니다. 독서 행동의 중요성에 관해서 저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책 한 권이 있었으니 전정재 박사의 독서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1992년 2002년인가 그 한국 방송 출판부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독서 지도를 할 때도 도움이 참 됐는데요. 독서 치료를 할 때도 여전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지금도 제가 옆에 두고 계속해서 참고하는 그런 책이 됩니다. 이 책은 절판됐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하나씩 이렇게 좀 재본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제가 독서를 이해하게 됐어요. 독서. 그 전에 독서는 저는 어떤 독서였냐면 읽기 독서 있잖아요. 읽기 독서. 책을 조용하게 혼자 책 속에 담겨 있는 정보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행위를 독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고 얼마나 좁아진 독서였나. 그걸 이제 전정재 박사가 일깨워 주는데 전정재 박사는 독서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 독서, 말하기 독서, 읽기 독서, 쓰기 독서가 있는 거다. 그런데 듣기 독서, 말하기 독서는 책에 이제 그 음성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는 그냥 혼자 눈으로 읽는 거라면은 듣기 독서가 되려면 그것을
낭독해야 돼요. 말로.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도 들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손으로 쓰는 독서. 이 네 가지 독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독서 능력이 성장한다.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독서에 관해서. 독서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것 같아요. KBS 라디오에서 수십 년간 그 부모 교육 코칭하신 분이기도 해요. 지금은 너무 연로하셔서 지금 안 나오시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화로 코칭을 하시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론 독서까지 독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합치게 되면은 15가지 이상의 그런 유형들이 나오는, 그걸 이제 필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독서 치료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죠. 제가 이런 그 원천적인 기술을 알게 되면서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되게 독서 치료가 뭐라 그럴까, 그 본질을 꿰뚫으면서 더 창의력도 생기게 되고 적응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신경 써서 사용하는 게 토론 독서하고 듣기 독서죠. 듣기 독서. 듣기 독서 하려면 낭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낭독하잖아요. 전에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요. 다 읽어와서 토론하자 그랬는데요. 그게 그다지 썩 좋은 전략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읽었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다 이게 기억하는 분량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읽었다고 하는 느낌만 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책도 못 구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독서 토론을 할 때는 텍스트를 적정한 분량 읽어야 된다. 그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낭독이죠, 낭독.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마중물 삼아서 토론하게 되는 거예요. 전정재 박사의 책이 어려워요. 혼자 읽어내기는. 이거 우리가 스터디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한 장씩 읽고 토론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림책의 시대가 또 열리게 됐습니다. 점점 더 얇아지지 않나요? 어때요? 처음에는 자가치유서 200~300쪽짜리에서 서사 문학도 두껍죠. 아동문학도 한 100페이지 이내, 한 80페이지, 90페이지 되니까 아이도 두껍잖아요. 더 얇지만 효과적인 게 있을까? 질문해 보니까 그림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림책을 활용한 것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림책을 이제 활용하게 된 동기는 이래요. 이제 제가 이제 늘 독서 치료를 하든지 독서 지도를 하든지 절반은 강의하고 절반은 토론하잖아요. 그 토론을 할 때 이 두꺼운 책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업 학생들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책을 구해놓고도 못 읽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 삶의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좀 강력한 방법으로 좀 짧게 마중물이 되는 그런 자료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 눈에 어느 날 띄게 된 게 그림책이 눈에 띄었어요. 아, 그림책 가지고 해보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서 살 때인데 부산 경성대학교 옆에 보면은 남구도서관이라고 구립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림책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때 그 사서들께서 크게 공헌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독서 치료를 공부하신 사서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 공간만한, 이 공간보다 좀 더 크겠네요. 그 공간에다가 그 아이들 책을 이렇게 비치하는 그 아동 열람실이 있죠. 그 유아용 열람실이죠. 그 열람실에다가 그 서가를, 나지막한 서가를 설치해 놓고 사서들이 책을 읽어보고 나벨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해 놓은 거예요. 이 책은 뭐 두려움에 관한 거, 뭐 자존감에 관한 거, 대인관계에 관한 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영역, 대인관계 영역, 생활의 적응의 영역, 이런 영역들의 주제를 부셔가지고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때 수백 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제가 거기 퍼질러 앉아가지고 한 해 여름에 다 읽어치웠습니다. 그거.
정말 신났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그림책을 꼽아놓는 시스템이 다른 도서관에 가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꼽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책 제목. 혹은 그러니까요. 그게 가나다 순이요. 예. 예. 그 저자 순으로 뭐 꼽히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주제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지고.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주제별로 하려면 자기네가 읽어봐야 되거든요. 주제를 네. 알아야 그 분류. 그렇죠. 예, 주제 파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일반 도서관 네. 학교일 뿐인데 단순하게 너무 많이 찾는 종이 접기 책만 따로 빼는 거를 설득을 그렇게 해도 그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사서들의 마음의 책장이 안 바뀌는 한 네. 그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류돼 있죠. 예. 치유서와 이제 일반 독서 이거는 분류돼 있죠. 치유서와. 그렇게도 안 해놓은 도서관이 허다해요.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내가 예. 이제 그 정도 책장 2개는 생겼다 그죠? 치유서와 치유서 아닌 거 이 정도는 생겼다. 예. 아예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번호가 없어요. 뛰어넘었어요. 사서한테 물어봤죠. 네. 이게 중간 번호가 없는데 얘가 어디 있니? 네. 물어보니까 치유서는 저쪽이라고 치유서 책장을 딱 가르쳐. 그래. 그 정도만 분류해도. 네,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런데 그런 책들이 이제 가나다 순으로 꼽혀 있으면은 한 수십 권 건너서 한 권씩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제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구도서관에서는 사서들이 그런 종류의 책들을 다 끌어내 가지고 한 서가에다가 다 그림책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제가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림책을 토론의 그런 매체로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얇잖아요.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한 권 딸랑 읽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우리는 뭐 1시간 반, 최소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토론거리가 떨어지면 참 못 써가겠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2권씩 제가 선정을 했어요. 첫 학기에 2권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책을 읽고 토론을 해보니까 두 번째 책에 넘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권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는 제가 2권씩 하던 것을 이제 안 합니다. 한 권씩만 하죠. 그게 예. 능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창원 그 이제 토론 모임이 있는데 그림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치유에 네. 생각이 너무 달라서 놀래고 있는데 제가 네. 많이 있는 사람들 생각이야. 네. 감정과 치유를 아주 멀리 하더라고요. 어. 책을 이렇게 중시. 그러니까 책을 다 읽어오는 게 책에 대한 예의처럼 얘기하고 약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림책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심리학 주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얘기를 하니까 말하다가 지금 말하다 생각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토론도 지금 이제 3번밖에 안 나왔고 저는 얘기하는 그림책으로 어떻게 이걸 2시간을 얘기를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정도 되시니까 이걸 2시간이나 말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심리학도 공부하시고 상담학도 공부하시고 이게 여러 공부가 많아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 이 그림책 하나로 가능할까 싶어요. 일반인이. 그럴까요? 아니 똑같은 책을 제가 애한테 읽어봤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얘기가 애랑 안 나오더라고요. 애라서 그럴까요? 맨투맨으로 하면은 그런데 여러 명이 하면은 좀 다를까요? 예, 다르죠. 예. 근데 좀 두렵다. 이 소재가 너무 작다는 두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냉큼 나중에 할게요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이제 해보시면은 자신감이 붙을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예. 그림책으로 토론하는 예. 워낙 하고 싶은 말. 그림책.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어떤 이 영역들 있잖아요. 마음 관리, 대인 관계 영역, 사회 적응, 행복과 의미, 신체 건강, 영성 이런 쪽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또 한국의 좋은 작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돼요. 뭔가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독서 치료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책이 없어서 실탄이 없어 실탄이.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자 또 한편으로 이제 작가들이 이런 소재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동 문학도 이제 꼭 몇 것이 활용하잖아요. 그 아동 문학을 읽어보면은 소위 이 베이비 부머 시대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그 동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로 좀 뭐라 그러지 유치한 거였거든요. 동화가. 지금은 그 아동 문학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사회생활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를 그렇게 재미있게 다루거든요. 예. 내 짝꿍 채영대 뭐 이런 거, 뭐 욕시험 이런 것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욕시험. 황선미 선생의 마당을 낳은 암탉 이것도 이제 청소년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정작 읽어보면 내포 독자가 청소년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여성들의 어떤 자기 성장과 정체성의 문제, 자아 실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림책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 토론을 하면서 그 그림책의 원리를 깨우쳐 가게 되죠. 그러다가 제가 그림책 강사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정말 웃기죠. 예, 책이 저를 밀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그림책을 선택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림책이 나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열린사이버대학교 그림책의 심리학 그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되게 인기가 좋은 그런 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치료대학원 독서치료학과에서 또 그림책을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하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림책이 저를 성장시킨 거 맞죠? 독서치료학과가 아예 있는 건가요? 예, 예. 신라대학교에. 지방에 우린 저 근처에는 창원에는 없죠. 신라대학교 가까운데요. 여기. 신라대학교가 어디입니까? 저기 아니에요? 그 강서구 부산. 부산에. 강서구가 아니고 감전 네, 그쪽 예, 예. 사상. 아, 강서구 맞은편이구나. 예. 예. 여기 창원에 그 스쿨버스도 온대요. 그래요. 예. 우리 아내가 그 대학원 진학했잖아요. 독서 이번 학기에 독서치료학과로 어. 이번 학기 공부하라고 내가 보냈어요. 땡볕을 내서라도 학교 대줄 테니까. 사립인가요? 예. 교수님 참 멋있으시네요. 정말 그래가지고 대학원 공부한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60대 접어들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앞으로도 뭐 4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옛날에도 보니까 조선시대 분들도 미술 하시고 예술가 하고 학문하시면 오래 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만큼 사시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예. 요절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그림책의 이제 특징이 얇지만 다양한 주제, 우리 삶의 남녀노소의 모든 삶의 주제를 다 다뤄요. 그림책이. 정말 신기하잖아요. 예. 노인의 죽음의 문제까지 뭐 노인기, 소외감, 노년기, 질병 뭐 등등 뭐 남녀노소의 모든 삶의 주제를 골고루 다뤄주는 거 그 좋고 그다음에 그림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강력해가지고요 매력적이고 또 그림책은 짧아요. 그게 되게 매력이에요. 36쪽 내로 그림책을 만들어요. 36쪽보다 길면은 좀 긴 그림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울 독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그 동일시가 되나 봐요. 그림 한 장이 그 사진 한 장이 그 어떤 많은 글보다도 효과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림책의 효과인 것 같고 그래 거울 독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보는 거울 독서로서 뛰어나고 마중물 독서는 그림책 한 권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냥 생다지로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되게 많이 달라요. 지금까지 저는 평생 동안 그림책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 되더라도 그림책은 읽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책은 좀 눈이 어두워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림책은 늙어 죽을 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그림책의 좋은 점은 패러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림책 만들기 제가 많이 시켜봤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 있잖아요. 그 돼지책을 읽고 우리가 이게 뭐라도 좀 독후감을 써옵시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 글을 다 포스트잇으로 가리고요. 자기 집 식구들이라면은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했을까 거기다 다 말풍선을 그려와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그 만화 말풍선 있잖아요. 그 가리고 다 거기다가 써온 거예요. 그러고 배꼽 잡고 웃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활용 가치가 정말 많다. 예, 활용 가치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종착 기착하게 된 게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언어가 본질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언어와 인간의 관계는 어떤가? 언어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저의 관점은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활용해서 나 자신의 치유와 성장을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1998년도에 시작해서 자가치유서 시대를 거쳐가지고 서사학의 시대, 독서행동, 그림책, 언어에 이르기까지 제가 걸어온 그런 여정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 저의 경험을 마중물 삼아서 여러분 자신들의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 후에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되죠. 내가 걸어온 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몇 개는 겹치고 몇 개는 또 새로운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차 한잔하고 그림책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